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추천위원들의 세 차례 표결에도 의결 정족수인 6명의 찬성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야 갈등도 깊어질 전망인데요.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3번이나 표결을 했지만 그 의결 정족수 6명인데 그 6명의 표를 얻은 후보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활동 종료된 기까지의 과정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의도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이제 추천위원 두 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공히 약속한 공약이었습니다. 그걸 하나 좀 상기를 시켜야 되고요. 안에 있었던 그 추천위원 중에 대한변협 회장인 이찬희 회장의 말씀을 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 이분도 애초에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공수처 추천위원이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제 후보들을 압축하려고 조정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3차례 투표를 했는데 6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후보를 더 압축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6표가 나오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거부해 버린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비토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비토권이 아닙니다. 이건 의결 종족수 6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법률에 있는 것이고,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라든가 누가 거부하는 이런 것이 비토권입니다. 이 상황은 6명을 만들 수 없는 비토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리가 정치적 해석이지 법률적 권한으로서 비토권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회의를 통해서 6명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는 위원회의 요건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어떤 방식을 운영하든지 간에 6명이 표가 나오는 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표현에 의잡자는 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끝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6표가 안 나오면 후보를 계속 압축해서라도 6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상식적 논리고, 사실은 국회라든가 당연히 운영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걸 알겠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예. 애초에 이 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제까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의 우려가 사실 현실화된 거죠. 지금 야당 비토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입법을 강행할 때 민주당 내에서 나온 말이 야당 비토권 얘기였습니다. 비토권이 있는데 왜 이게 합의 안 해주냐, 그러고 압박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 3분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추천 2분씩 해서 총 7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당혹스러운 것은 추천위를 구성한 지 20여일도 채 안 됐습니다. 20여일도 채 안 됐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어제 사실상의 활동 종료를 선언해 버렸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낙연 대표가 또 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시점까지 처리가 안 되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 3분의 당연직 위원들이 활동 종료 쪽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추천위가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민낯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앞서서도 좀 6명의 의결 정족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 3차례 회의 끝에 종료된 건 여당 측에서의 내부에서의 압축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게 7월 15일입니다.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석 달을 끌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좀 이 모순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이것을 연내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저희가 공언을 해왔고요. 법률이 통과되면은 일단은 국회는 이 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을 해놓고 다음에 또 다수당이 되면 또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좀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알려진 내용을 보면요. 4명으로 압축이 돼서 4명 중에 2분이 5표밖에 얻지 못해서 무산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2분은 회의를 계속 속행을 하자고 그랬고 당연직 3분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2분, 5분이 종료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예. 3분의 2 의결 정족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제 추천위원을 무산시키고 깨버린 것은 민주당 책임이죠. 사실 국민의힘 책임이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를 안 찍는데 회의를 100분 들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야죠. 네. 몇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어제 있었던 거고 그 절차를 밟자는 게 국민의힘 쪽의 추천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더 하자. 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좀 더 확인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그 후보 추천위원들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서의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비토하기 이찬희 위함이다. 변협회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추천위원회 회의가 되는 중간에도 정치적인 사안들이 개입이 되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후보자들에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서면 질의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정치적 개입되지 않았다, 야당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이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질문 개입되었다고? 자체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문제가 해주시는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추천위원회에서 그런 현재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중립성 문제 확인하기 때문에 할수 위한 있는 차원에서라고 거죠. 여야 얘기를 하는데 두 그 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2분, 야당에서 2분 하라는 것이 그걸 포함해서 중립성까지 포함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네. 그런 현재 갈등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에서 중립적이다. 아까 말씀하신 중립적 위원을 추천해보라고 했는데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이후로 어렵게 만든 거를 추천위원회를 20일 만에 문을 닫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석 달 동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추천하지 않는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합니다. 회의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물밑에서 수많은 자료들과 근거들에 의해서 모두가 준비된 상황에서 의결하고 하는 과정으로서 진행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공개회의 한두 번 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 국회 운영에 사실 민낯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도 중대 결심을 했다.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 개정 이야기는 그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 12월 초에 본회의를 열어서 좀 처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좀 지금 어떻습니까?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를 사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개정안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게 8월 달이었고요. 백혜련 지금 법사위 민주당 첫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게 6월 1일인가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무산될 걸 정해놓고서 자기들 입으로 야당 비토권 민주적 그 견제장치가 있는 걸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해놓고서 패스트트랙이 1년 6개월 뒤에 지금 그거를 무산시키고 법률안 개정으로 그냥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민주당이 지금 총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겁니다. 뭐 놀랍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역으로 보면은 야당이 이 상황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도한 면에 대해서는 너무 늦게까지 추천위원 시간 끌고 이런 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한을 못 박았던 겁니다. 사실 이게 민생 입법도 아니고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 제도적 개혁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공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수당이 되면 또 법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당 평생 계속 소수당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대안 없고 비판만 해서는 이 국회를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은 거죠. 초법적 기관을 만들면서 그리고 공수처장이 실제로 수사검사와 수사진 5, 60명을 다 공수처장이 구성하게 돼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쉽게 갑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와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야 되는 초법적 것이지.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요. 7월 15일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7월 15일 헌법재판소의 이후라도 결정에 맡겨두시고 검찰총장 직제도 실제로는 헌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데 예. 공수처장 직제와 관련된 건 헌법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요. 공수처장에게 오롯이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롯이 공수처장한테 권한으로 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중립성 여부라든가 뭐 개인의 도덕성이나 비리나 정치적 관점이나 이런 걸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위원장님, 그럼 이게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추천위원회에 아예 안 들어오시고 말씀하시면 헌법 파괴 반대 투쟁한다고 길거리로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세 번의 회의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권 세력이 책임감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번으로는 너무 짧다. 제대로 된 검증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제는 할 만큼 했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출범시키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국민들도 보시기에 징글징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그 개정 법안 종류가 보면 정족수 바꾸는 것도 있고 국회의장이 좀 새롭게 이제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좀 추천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과 교수들 모임이라든가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이 여야 몫으로 된 것을 국회 몫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 대해서는 외부의 중립성보다는 욕을 먹든 뭐 탄핵을 당하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산 심사 뭐 이런 아직까지 야당의 좀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또 충돌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좀 처리할 생각인가요? 어쨌든 저희가 다시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산 문제도 또 야당이 또 흔히 하는 또 방해놓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까지 염두해서 좀 빨리 좀 다시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 지금 해주세요. 공수처법을 대통령 임기 5년 차가 되기 전에 지금 통과시켜서 그 실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내년 3월 9일입니다. 사퇴 시점 이전에 공수처법 문제를 본인의 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지금 예산안 처리와 연동시켜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초를 돌아가 보면 4+1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안도 4+1로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도 사실상은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 문제 추경 4차례 추경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일방 독주로 민주당이 해치웠거든요. 저는 그 행태가 올해 11월, 12월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너무 독주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당분간 뭐 국회도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가 굉장히 좀 없었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확실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대권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하다 보니 눈길 끌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네, 유 전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T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의미는 보수권의 대선 후보로 볼 때 중도부터 극우까지를 놓고 보면 유승민 의원이 중도에 가까운 후보라서 지금 중도에 가까운 후보들이 먼저 움직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체 보수 정치 지도자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지금 중도 후보라면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춰야 되는데 지지도를 유승민 의원은 아직도 대구의 경계를 못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보를 하더라도 힘을 받아가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를 넘기면서 정치권의 변화, 그다음 제3지대 중도층 후보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과 결합이 돼서 어떤 시너지가 창출되어야 개인의 지지 기반이나 정치적
그 방향도 좀 뚜렷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국민의힘 내에서의 새로운 대권 주자 물론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명확하게 공식화된 건 이번 앞으로 있을 대권에서는 또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등판에 어떻게 좀 야당에도 대권 주자가 있어서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 발목 잡기를 넘어서는 좋은 경쟁이 되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님이 한 3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과도하게 일찍 선언하신 걸 보니까 말씀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도 좀 관심 있지 않으신가라는 좀 이중 플레이 성격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을 주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 이 친박과의 완전한 절연을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여기도 또 정치적 비토가 일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사적 채널을 통해서 젓는 겁니다만은 보수라고 하는 게 이제 온정주의와 포용력을 사실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좀 이 활동 패턴 자체가 좀 폭이 좀 좁다라는 그런 평판을 좀 듣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모든 하시나요?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고요.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우선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행보를 묶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행보를 하는데 편할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기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뭔가 명분이랄까 지지 기반이랄까 어떤 뚜렷한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그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걸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예를 들어서 추대 방식이라면 몰라도 네. 서울시장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큰 규모의 경선을 치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딱 정합성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의 위상하고 향후의 향방하고 그리고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 볼 때는 위험도가 높아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을 한쪽에 놓고 서울시장 후보도 다른 쪽에 놓고 같이 모든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대선은 한 단계 건너뛰고 그 다음 대선을 좀 바라본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장 후보가 2022년 대선 후보들의 블랙홀입니다. 여기에 발을 딛는 순간 7년 뒤로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확실히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나 지지 기반이 명확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응수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쯤이면 그러면 이런 양쪽 다 발을 들여놓는 게 한쪽으로 좀 정확하게 명확될 거라고 보면 됩니까? 내년 1월 정도는 돼야죠. 아. 연초에 이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공직 사퇴 기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정치적 일정이 진행될 때 그때 가서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아직까지도 다 이제 이 양쪽에 다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은 제가 먼저 좀 제가 부대변인께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행보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했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이 어제 있었습니다. 출마는 자유입니다. 본인의 자유인데요. 예. 책임감을 느끼는데 아무도 책임지라고 한 적도 없고요. 앞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장은 서울시장감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선 주자감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가 호응이 됩니다. 근데 과연 금태섭 의원이 그 정도 감인지 저는 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정치가 참 우프다. 우습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여당에 있을 때 내부에서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가 그런 질문도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와 선을 긋고 민주당에 남을 때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남았고 경선에서 국회의원이 후보에서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딴 것을 하고 싶은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참 정치의 상도의 뭐 염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우리 정치를 참 이렇게 해프닝으로 만드는 좀 요소도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좀 매섭게 좀 혹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정서적이고 하십니까? 감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기에도 조금 금태섭 의원의 지금 정치적 스탠스는 좀 어정쩡합니다. 우선 금태섭 전 의원의 보수 기반이라는 게 있나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보수 지지 기반이 있다고 판단하기엔 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진보 기반은 있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진보 쪽에서는 금태섭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도 기반은 어떤가 이것도 검증된 바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걸 통해서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실효성 있게 가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80년 이래로 선거의 경향이 말입니다. 제3지대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일정 부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후보 같은 제3지대의 후보들이 돌파구를 열어가기가 정당 구조 내에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출마 의사 밝힌 자리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모임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보수와 관련된 기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예. 계속 충돌해 나가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차원은 맞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정당 기반을 활용해서 편성하거나 올라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활동을 해 나가려면 제3지대 정당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3지대 정당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 정치판에 변화가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제3지대 정당이 힘을 얻으려면 정당의 내분이 심해서 쪼개지거나 아니면은 제3지대 후보가 대선 후보가 강력한 흡입력이 있어서 세력을 모을 수 있거나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전 의원은 그 부분에서는 좀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좀 힘이 딸린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앞서서 네네. 금태섭 전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혜훈 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했고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에 출마 선언 예정돼 있습니다. 구청장들도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야권 내에서 지금 서울시장 열기가 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다 따지면 한 10여 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우리 당 얘기지만 좀 차갑게 얘기하면 이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비중 있는 정치인 중심으로 판이 재편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당에 후보가 없다 뭐 이래서 백가쟁명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당의 연구소라든가 당 내외의 언론기관이라든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하다 보니까 주요 후보들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시간이 갈수록 당선 가능성 상위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당내의 요구도 집중이 될 거다. 예. 결국 시간이 가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여론 지지율이 높은 분에게 출마를 요청한다든가 혹은 일부 의원들이 새로서 뒷받침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볼 때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분, 그다음에 의미 있는 당내 기반을 가진 분들로 판이 재편될 거다. 아마 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설 2월 12일 전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의 규칙 사유로 인해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니 당 내에서도 후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심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규칙 사유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서울시장을 잘할 분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굉장히 무거운 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에 이제 감점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앴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 당내에 우리의 규칙이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이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같이 가지고서 저희가 선거에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대권 주자급이 나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첫 번째 운명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 야권도 분명히 야권 연대를 저희가 봐서는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여권 역시 그러한 지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돌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먼저 서신을 보냈지만 공문을 보냈지만 여기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 검사들이 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 반면에 윤 총장 망신주기였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기 검찰청 언론에도 다 나오지만 평검사나 일반 수사관을 에 대해서 감찰을 할 때도 소속청을 근무 시간에 찾아가서 무슨 대면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검사 2명을 보내서 대면 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법무부의 검사장인 유혁 감찰관이 아니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했다. 예. 그래서 유혁 감찰관은 몰랐다. 그다음에 검찰국장 법무부를 움직이고 있는 검찰국장도 사실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아주 가까운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추미애 장관의 독선적 스타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부정적 잡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초유의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그것도 무슨 혐의점이 뭔지 소명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서류 제출이나 자료 제출의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망신주의가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법무부에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법무부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이야기는 공문을 보냈는데 수령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공문을 들고 갔다. 그리고 감찰을 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감찰 일정을 조정하러 보냈다. 그리고 또 가신 분이 평검사지만 기수가 상당히 높은 분이다. 예. 이 정도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저는 망신 문제는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흘린 쪽이 누군가. 라는 것에 있어서의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망신의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공직 사회에서 누가 오고 문제가 망신인 시대는 아니다. 언론에 나와서 망신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